빼기의 기술.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하기만 한다. 더하기는 인간의 본능일까? 바우어스는 매우 정교하지만 실용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둥지를 짓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스콧 바우어스는 그런 나무 주변으로 막대기를 둘러서 둥그런 오두막을 짓거나 소직 막대기로 벽을 둘러쳐서 판자집 같은 건축물을 짓기도 한다. 이 스콧은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처럼 조개, 꽃나무, 열매, 동전, 소총, 탄피까지 온갖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지은 둥지를 화려하게 장식한다. 스콧이 제각기 둥지를 지어서 공개하면은 암컷은 그 둥지들을 모두 돌아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둥지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살핀다. 암컷 새는 앞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살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마침내 암컷은 마음에 드는 둥지를 선택하고 그 둥지를 지은 스콧과 짝짓기를 한다. 그런 다음에 암컷은 그 둥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다른 둥지를 짓는다. 새로 짓는 둥지는 암컷이 혼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콧 바우어스는 지은 둥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둥지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스콧 바우어스가 짓는 궁전과 그 안에 들어가는 온갖 장식은 자신이 좋은 유전자를 지녔다는 확실한 증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일장에서 빼기 연구와 관련된 폴더가 250개가 넘고 파일은 17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기억하는가? 물론 폴더와 파일 가운데 일부는 기론 파일 가운데 일부는 기론 보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가 했던 연구를 그대로 반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모든 자료를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내줄 수도 있다. 그 파일 가운데 일부를 복사하여 붙여 넣기를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굳이 우리가 작성한 첫 논문의 초고부터 18자 수정본까지 모두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전자문서를 정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전보다 더 현명하고 신중할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을 굳이 포함하거나 앞으로도 읽을 생각이 전혀 없는 책을 굳이 책장에 꽂아두는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지 싶다. 스콧 바우어스가 화려한 둥지를 짓는 것처럼 가도 싶은 나의 자료 보존 경향도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일까? 이제는 쓸모가 없어진 진화적인 강점일까? 건강함을 과시하는 것은 행동의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다. 스콧 바우어스들은 건강함을 과시한다. 막대기를 주워다가 끼워서 맞춰서 어떤 구조물을 조립하는 더 능한 스콧 바우어스는 모든 면에서 건강할 수 있다. 그러자면 컴퓨터의 파일 폴더를 계속 추가하며 늘려나가는 나도 건강함을 과시하는 것일까? 1959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화이트는 수많은 파일 폴더를 진화와 연결하는 첫 시도를 했다. 화이트는 논문에서 주변 환경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단지 생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는 자기의 핵심 물성을 유능함이라는 단어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자기 주변 환경을 능숙하게 잘 다루며 대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1977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누라는 화이트의 발상을 더 확장해서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기를 바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성을 충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자기 주변의 세계를 잘 다루어야 한다는 생물학적인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행해야 할 과제 목록에서 완료된 과제를 하나씩 지워나갈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기가 유능하다고 느끼게 하는 내재적인 필요성은 왜 빼기 행동과는 반대로 작용할까? 어쨌거나 내 아들 에즈라는 레고 블록을 구조물에 덧붙일 때뿐만 아니라 그 구조물에서 레고 블록을 뺄 때도 자기가 사는 세상을 배우지 않는가? 그렇다. 우리는 빼기를 통해서도 유능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빼기라는 행동으로는 유능함을 과시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때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다. 동료나 경쟁자나
자기 자신에게 보여줄 증거 말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폴더를 추구하는 행위는 자기가 수행한 성취 내용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다. 일장에서 우리는 인간이 더 적은 것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확인했다. 더 적은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려면 애초에 그것을 선택지로 바라보아야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심코 흘려버리는 것만이 사람들이 빼기를 무시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뒤에서 곧 살펴보겠지만 생물학, 문화, 경제 빼기를 무시하는 과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기 행동을 머리에 떠올렸을 때조차도 원조하게 좋은 빼기를 거부하도록 유도한다. 생물학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요인들은 물론 서로 겹친다.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은 유능함을 과시한 것이었고 이 고속도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자동차 문화를 자극했으며 이 문화가 도시의 미래 발전과 비용과 편익 사이의 균형을 바꿔놓았다. 겹치는 모든 요인이 이렇게 된 바람에 저렇게 되었다라는 결코 풀리지 않는 퍼즐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양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가 가진 더하기 본능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적인 저금을 찾아내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우선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더하기 행동을 살펴보자. 변화에 대한 왜곡된 접근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화적인 요인은 깊이 각인되어 있다. 이 요인들의 작동에서 스코 바우어세가 화려한 둥지를 만들게 했고 인간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했으며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아 자기 유전자를 후대에 전하게 했다. 이 요인들 덕분에 우리는 연구팀은 250개나 되는 하위 폴더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리라. 그러나 진화는 우리 연구팀을 만들었고 또 우리 연구팀이 유능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모으고 쌓아두는 것은 유전이다. 조상을 찾아주는 그 회사는 너에게 보내주는 소식의 단어 조합을 매우 정교하게 구성했다. 너에게는 대하던 유전자가 4%에 조금 덜 되는 수준으로 섞여 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3% 조금 더 되는 수준으로 섞여 있다는 표현보다 확실히 듣기 좋다. 나는 유전자 조상을 검사해주는 한 회사의 얼리어댑터 고객이었다. 그래서 네 시험관에 타액 표본을 넣은 다음에 내 이름을 적고 이를 우편 요금을 이미 지불한 편지 봉투에 넣어서 어렸던 초기 고객 가운데서 3명이 바로 나였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그 회사로부터 나의 유전자 조성과 관련된 지도를 꾸준히 업데이트 받는다. 이런 경우에 그 회사부터 타이거 관련 새로운 고객들이 나와 8천이나 12천 관계로 발견되었을 때가 대부분이다. 한 번은 매우 인성적인 업데이트를 받았다. 내가 부분적으로는 네안데르탈이라는 것이었다. 이 업데이트는 내가 4% 조금 덜 되는 수준으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하라의 남아프리카 최근에 조상 우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거의 부분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인간과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짝짓기는 약 4만 년 전에 대형을 가로질러 현재 유럽과 아시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4만 년 전은 인류 역사에서 특히 더하기와 빼기에 관련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그 시기는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한 시점이고 이 때문에 인류에게 행동 근대성으로 전환이 시작된 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더 적은 것과 더 많은 것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인류가 처음으로 상상했던 때이다. 행동 근대성 이전에는 빼기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더하기도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든 모두 본능에 따른 것일 뿐이었다. 생물학적 요인이 어떻게 빼기보다 더하기를 선호하는지 살펴보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행동 근대성이 시작된 무렵에 생존은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 과정을 의미했다. 이 과정은 너무도 많은 것을 소모하는 작업이어서 이것 자체가 인류를 정의하는 표현이 되었다. 4만 년 전에 인류는 모두 수렵 재주민이었고 그 뒤로도 즐겁거렸다. 지난 약 10만 년 동안에 너희 조상들은 수렵 채취를 하면서 홍해를 건너 아르비아 반도의 남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중동과 중아시아로 갔다. 그래서 가지를 따고 돌로 무기를 만들어 매마들을 사냥해서 음식을 조달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음식을 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심지어 건강을 유지하려고 음식을 적게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먹는 것을 즐긴다. 칼로리 섭취를 추구했던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음식을 먹는 행위는 살아남아서 자기 유전자를 후대로 물려주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담에가 그렇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 과자 한 봉지를 더 비우고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식탐의 진화적인 본능을 비난한다. 이 본능을 절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에즈라에게 스케이트 보드를 서로 사줄 때 덤으로 함께 받은 모자, 너무 작아서 도저히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 모자를 굳이 마다하지 않고 챙기는 나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음식 공급이 불확실했다는 점이 인류 진화 과정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모자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로는 인류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페이스북 친구로 추가할 때 진화 본능이 비난받아야 할까? 더하기라는 의미가 치명적으로 바뀌게 된 것을 진화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음은 확실하다. 아니 정말 그럴까? 클리어 황제가 보여준 극한의 소유욕. 1947년 3월 21일 뉴욕 할렘에 있는 4층 저택에서 호머 클리어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누더기 같은 목욕 가운데 입은 채로 휠체어에 앉아있고 길고 엉거진 후의 머리카락으로 구부린 자세로 죽어있는 그를 경찰이 발견했다. 호머의 룸메이트 자갈린이며 동생이었던 랭글리는 보이지 않았다. 랭글리가 애틀랜티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도 돌았고 뉴저지 해안을 따라서 랭글리를 찾는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경찰이 9개의 줄을 뒤졌지만 결국 랭글리를 찾지 못했다. 클리어의 형제는 오페라 가수와 맨하탄의 산부인 성과 의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유복하게 성장했다. 둘 다 컬리미아 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두 사람은 1932년까지 평범하게 살아났다. 그의 호마가 뇌졸중으로 시력을 잃자 랭글리는 호마를 돌보려고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랭글리에 따르면 그는 형을 먹이고 목욕시켰으며 고전문학을 읽어주기도 했고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해주기도 했다. 랭글리는 충분한 휴식과 매주 오렌지 100개에 해당하는 비타민C를 포함한 엄격한 식단으로 형이 잃었던 시력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호마는 끝내 시력을 이어오지 못했고 결국 관절과 근육에 염증이 생겨 사지가 마비되었다. 그때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치료를 받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찰이 호모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집에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온갖 물건도 함께 발견했다. 랭글리가 모은 신문과 잡지 그대로 쌓여있었다. 아마 이 신문과 잡지에서 오렌지가 시력에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식이 없었지만 온갖 유모차와 유아용 의자까지 수북하게 모아두었다. 또 이 말이 끄는 하차, 덮개, 포도, 자동차, 모델티어, 셰시와 14대의 피아노도 발견되었다. 쌓아둔 물건이 얼마나 많든지 천장까지 닿을 정도였다. 이런 것들이 파묻혀 살던 랭글리는 집안의 미로 같은 터널을 만들었다. 랭글리와 호모는 마치 햄스터처럼 자기들이 오랜 세월을 더하고 또 더한 결과물들 속에서 이리저리 통하는 구멍을 확보해두고 마치 둥지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호모 시체가 발견되고 열흘이 지난 뒤까지도 랭글리는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 두 형제가 살던 집에서 물건이 끊임없이 나오는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려는 인파가 가까운 동네에서 끊임없이 몰려들었다. 호모의 사체가 발견되고 2주가 조금 더 지났을 때 랭글리의 사체도 발견되었다. 놀라게도 부패한 그의 사체는 호모가 발견된 지점에서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랭글리의 사체가 발견되고 비로소 모든 게 분명해졌다. 랭글리가 호모보다도 먼저 질식사로 죽었다. 경찰은 랭글리가 터널 중 하나가 모를 때 그 아래로 기어서 지나가다가 무거운 짐에 깔려서 질식사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가 된 호모는 결국 휠체어에 앉아서 굶어 죽었다. 내는 더 많은 일을 외친다. 클리어 형제는 둘 다 일을 가졌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했던 더하기 행동의 일부가 우리 모두의 유전자 안에 있으면 그 전에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프레스턴이 제시한 소유욕 과제를 보자. 그 과제의 첫 번째 부분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100개가 넘는 사물을 한 번에 하나씩 무작위 순서로 보게 된다. 각각의 물건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날 때 참가자들은 그것을 가질지 말지를 질문을 받는다.
그 물건들의 효용성은 다양하나 바나나, 커피, 머그잔, 멀티탭, 공처럼의 사람들이 누구나 챙길 법한 물건들이다. 그 중에서 빈병 2개, 사용한 스티커, 메모지, 옛날 신문같이 쓸모없는 것도 포함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각각 물건을 가질지 말지를 선택하고 나면은 실험 진행자는 실험 참가자가 가지겠다고 응동한 물건을 모두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70개 항목을 가지겠다고 한 사람의 화면에는 그 70개의 물건이 모두 표시된다. 이제 실험 진행자는 실험 참가자에게 지금까지 모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빼라고 말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아. 먼저 실험 참가자는 자기가 가지겠다고 한 물건이라도 원하기만 하면은 버릴 수 있다는 말을 실험 진행자로부터 듣는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모은 물건이 화면 속의 쇼핑 카트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나머지 물건을 처리내라는 말도 듣는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종이 봉지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물건을 처리내라는 말도 듣는다. 이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께 제시된 목표는 분명하다. 자기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종이 봉지 하나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심지어 최종적으로 선택한 물건을 봉지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물건을 뺐는지 알려주는 실시간 피드백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험 참가자는 물건의 양을 종이 봉지 하나의 분량만큼 줄이지 못한다. 쇼핑카드 한 대 분량으로도 줄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너무 많이 하고 더하고 충분히 많이 빼지 않는 행위는 실험실에서 바보 같은 짓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때는 어떨까? 이런 행동은 슬픔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가 과식에 관련이 있듯이 물건을 추가하는 행동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프리스턴이 발견했다. 우리 연구팀은 초기 연구 실험과 마찬가지로 프레스턴의 대상 결정 작업은 더하기와 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닌 왜곡된 접근법을 보여준다. 프레스턴이 수행했던 이 연구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는 캥거루쥐였다. 캥거루쥐는 야생 환경에서 먹이를 저장하는 습관이 있어서 실험 참가자는 안성맞춤이었다. 프레스턴은 캥거루쥐가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도둑질하게 했을 때 다시 음식을 비축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캥거루쥐의 행동을 처음 글로 접할 때만 하더라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나는 집에 사던 식료품이 바닥을 드러낼 쯤이면 식료품을 새로 사서 다시 비추게 된다. 캥거루쥐가 하는 행동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 획득하려는 본능이 정리 번영의 비주얼 경로는 뇌에서 사고와 느낌을 감정하는 부분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먹는 행동을 유쾌한 행위로 만들어준다. 이런 보상 경로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하는데도 뇌의 여러 부위 사이에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음식을 구하는데 오랜 세월이 도움이 되었던 더하기에 뒤따른 이 보상체계의 작동 전환을 끄기는 어렵다. 획득하려는 본능은 본질적으로 많은 것 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러나 근대인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주동안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출발 전날 바나나를 비춰가지 않는다. 눈이 먼 허무 클리어 앞에 놓여있던 오래된 신문 더미만큼이나 쓸모없어진 필수품인 파니니 프레스를 혹시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다. 그 엄청난 소유욕의 치료법도 있다.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로 유전적인 원인을 상쇄할 수 있다. 우리가 더하기 본능을 많이 배울수록 그 본능을 극복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